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구조 해석의 진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비선형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정대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의 각계 분야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분들이 와 계신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조 해석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거는 점심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조 해석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이러한 컨텐츠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가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중이 물리적, 구조 및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대상 구조물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고 하중을 견뎌하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한 요소 해석 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굉장히 많은 커머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현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해석은 뭐 재료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고체역학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수치 해석적인 FEM으로 바라봤을 때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커머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습니다. 네. 블랙박스죠. 예전에 제가 대학원 때 FEM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FEM이 워낙 그 누적된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거의 블랙박스 수준에 다다를 거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고 저한테 C를 주셨던 또 기억도 납니다. 리포트를 한번 안 냈었는데 뭐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CA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해석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과가 떨어지는 물리 현상이 있고요. 우리는 이 물리 현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뭐 편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것을 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라든지 하중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시뮬레이션, 좀 좁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구조 해석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 심플한 미분 방정식이 아니면 뭐 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구조 해석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에 대해서 이제 조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전에 구조 해석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좀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우리 유한요소 해석 기술의 진화는 한 4개 정도의 단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감히 경험 없는 제가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학자분들께서 합의에 도출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바라보시는 학자나 이제 많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뭐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한요소법은 처음에 누가 고안을 했을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 보잉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여기에 MJ 터너라는 그 구조 설계 팀장님이 계셨나 봅니다. 이분이 기전에 있었던 많은 이론들을 집정을 해서 우리가 FEM 직전에 배우는 챕터 1, 2쯤에 배우는 이제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서드 이런 것들을 좀 일반화하고 확립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형 방정식이 부족해서 풀지 못했던 부정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행렬의 형태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초반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FEM 기술은 1950년대 항공 분야에서 이제 정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아마 많이 보시는 거죠. 이게 힘이고 우리가 변이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고요. 이게 강성인데 이거 싹 넘기면 이제 계산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이때 고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보다 남자의 F4가 있죠. 1950년대에 FEM계도 이제 F4가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좀 열심히 하셨는지 후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 국한해서 적용할 게 아니라 넓은 산업 분야에 쓸만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신 분들하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앞서 4개의 단계를 보여드렸는데요. 한 1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터너, 뭐 마틴 텁 이런 분들이 계신데 워낙 좀 공정이 크셔서 그런지 후배들이 이렇게 약자로 TCNT라고 이렇게 약자로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분들이 1956년도에 Stiffness and Deflection Analysis of Complex Structure라고 하는 논문을 게재한 것이 지금 현대 커머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시작점으로 보지 않나라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논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 발전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2세대는 조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서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요소 형상함수, 수치적분, 뭐 고차해소 이런 것들이 이론 발달의 황금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2세대에서 발견한 또는 개발한 기술의 통합들이 막 이루어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수학적 기법이 발달되었고요. 아직도 우리가 약간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이러한 훌륭한 저서들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포뮬레이션과 뭐 에스티메이션이나 뭐 메시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이러한 그 시뮬레이션과 물리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 이러한 데이터들이 축적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4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4.5세대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4세대는 이제 백투 베이직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솔루션을 얻기 위한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적 검증의 수단으로 인정받게 돼서 뭐 코드와 레귤레이션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엔지니어링에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에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3D, 이제 컴퓨터 그래픽도 많이 좋아지고 모델링 툴도 좋아졌기 때문에 프리프로세서, 솔버,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런 해석의 3단계가 뭐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유동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립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또 CAD Embedded Simulation Solution이라고 해서 CAD 툴 자체에 시뮬레이션 솔루션이 들어가서 좀 더 빠르게 해석과 설계를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개발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수의 개척자와 이론 발달의 황금 시대가 있었고 뭐 집대성하고 예측의 수단으로 발달했는데 5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어떠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직무상 여러분들보다는 이런 게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상 업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무엇일지 한번 보면 저는 4가지 꼭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잡성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해야 되고 이제 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내가 낸데 우리 뭐 코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협업이 조금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협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복잡성을 줄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자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 해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설계자가 수행하는 해석과 해석 엔지니어를 위한 표준 해석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 각 회사별로 그리고 각 하는 분야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 보고 계신 플로우 차트는 어떤 특정 구조물의 특정 위치에 수십 년간에 발생할 법한 피로 수명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구조해석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불과합니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플로우고 거대한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 즉 비정형적인 해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반 지식이 충분히 알아야만 어떠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해석 전문가가 수행해야 되는 시뮬레이션으로 남겨둬야 되고 그 기술은 좀 더 고도화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알려진 경계 조건, 요소 모델 구성이라든지 결과 분석 기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설계자가 해석을 직접 수행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딱 들으면 해석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나와발인데 왜 자꾸 들어오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업무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극대화하고 고도화해서 우리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적 해석이라든지 일부 비선형 해석, 선형 동적 해석, 일부 필요 해석 이런 것들은 일단 설계단에서 마무리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 생산성에 크게 향상이 된다고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엔지니어링의 복잡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일부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혹은 어떠한 분야별로 그 라인을 정해서 설계자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분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보면 예전에 생각해 보면 설계자가 설계해서 해석 엔지니어한테 주면은 메시 하는데 5일, 해석하는데 7일. 잘못 보니까 경계 조건이 잘못됐어. 해석 7일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딜레이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이러한 트렌드는 확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CAD 모델단에서 이미 이러한 정통적인 FEM이라든지 CFD라든지 사출 성형 해석의 이런 솔루션들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도화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넘겨주면서 해석자들은 좀 더 높은 레벨의 엔지니어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죠. 우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분들, 공학자분들의 가장 끊임없는 욕구가 정확하게입니다. 이그젝트 솔루션을 못 찾더라도 최대한 가까운 근사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러한 비선형 해석이 우리가 수행하기가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돌리기도 어렵고 수렴이 안 돼서 에러도 생기고 모델 고수하는 것도 힘들고 옵션 정하는 것도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말미에 설명드리겠지만 컴퓨팅 기술이라든지 이런 GUI 환경들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선형 해석, 어드밴스드 해석에 대한 확장성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경계조건 비선형, 지오메트릭 비선형 이러한 비선형들을 고려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대변형에 있는 고무재질이라든가 아니면 컨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선형 해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이퀴에이션을 풀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변화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러한 벡터 값을 뽑는 게 우리의 그 궁금증인데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버에 따라서 이제 해를 찾는 능력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수한 재료 모델에 대한 머테리얼 모델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링이 있는데 어떤 각변이를 줘서 컨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셀프 컨택을 시키는 거고 이런 부분도 이제 다이나믹 해석이 아니라 정적 해석 레벨에서 이런 비선형 해석을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모델을 세팅하게 되면 이러한 예전에 어려워 보였던 비선형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가 영역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선형 해석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둘 다 나니니어 다이나믹 해석인데요. 20초 동안 천천히 밀어 넣었을 경우와 매우 한 0.3초 정도, 0.5초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밀어 넣었을 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매스와 스트럭처럴 댐핑의 이펙트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을 바라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오퍼레이션이나 거동에 따른 해석 조건을 면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석들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제 멀티 스텝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스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거 하나 스텝, 다시 빼는 거 하나 스텝 이렇게 멀티 스텝을 여러 개 구성해서 다양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해석 같은 경우에는 더블 시메트리로 이제 4분의 1 모델링을 하였고요. 한 번의 클릭으로 컨택을 다 잡고 하이퍼 폼에 굉장히 좀 비상용성이 높은 재료를 활용하였지만 제가 계산을 하였을 때 약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험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포스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관계성도 차트로 뽑아서 우리가 만약 실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요 모델에 대한 실험의 결과가 정합성을 갖게 된다면 다른 형태의 실험도 맞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우리 프로토타입 만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뮬레이션은 엔지니어링 저지먼트입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둥둥 떠다니는 부위체가 하나 있는데 파도가 치고 있어요. 물이네, 구조물이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러실 겁니다.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의 타임 도메인으로 내가 20년간 다 뽑아서 다 매핑해서 구조 해석을 하겠어. 맞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은 조금 내가 판단하에는 포텐셜 방법으로 풀고 주파수 용역으로 계산하겠다 라고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 방법이 상당히 빠른 방법이고 인더스트리에서 억셉터블한 방법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동적 고도덕 분석이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방법은 상이합니다. 자, 위에 있는 이큐에이션은 내가 비선형성을 포함할 수도 있는 커플드 이큐에이션이고요. 아래쪽에는 내가 이것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 풀어서 중첩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디커플드 이큐에이션인데 목적은 동적 고동 분석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석의 방식은 원하는 결과의 형태와 엔지니어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가 고도화지고 좀 더 경량화되고 좀 더 좋은 높은 수준으로 높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로우 다운하는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피직스라는 개념에 이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여러 물리 현상을 함께 고려하는 시뮬레이션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그런 해석은 아주 프랙티컬하게 계속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 어떤 시점에 이러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조, 유체, 전자기, 열, 화학적 반응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던 영역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계산을 한다거나 연계하여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이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클라우드 기술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좀 약간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죠. 이제 물이 뿜어 나오는 가운데 와이퍼가 딱 끼고 그 물 속에 자동차가 진입하였을 때 이러한 주변의 제반 현상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약간 재밌는 영상이라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전투기에서 뭐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탈출할 때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인데 다행히 이분은 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할 때 아까 더미가 팔이 덜렁거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모사가 되고 사출되는 이러한 것들을 약간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결과를 비주얼라이즈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의 유동 형상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론이라는 것들은 그냥 이론 그 자체입니다. 이제 빠르게 여기서는 이제 컴퓨팅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스와 댐핑을 없애버리고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라는 걸 개발하였고 초창기 컴퓨터에서 저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선배님들 말씀하시면 이런 펀치에다가 뭐 해석 모델을 구성해서 막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고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이렇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양자 컴퓨팅에 대한 게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도입이 된다면 정말 시뮬레이션의 또 판도가 또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좋아야 되죠.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워크스테이션 정도는 있어야 비선행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시뮬레이션 잡을 클라우드로 넘기고 데이터 저장과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컴퓨팅 리소스를 할당을 하고 그것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석의 형태라든지 비선형성의 그 특성을 솔루션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몇 개의 코어를 어떤 식으로 돌릴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예측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워크스테이션을 추가를 했다면 이제 노트북으로도 이런 비선형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리소스를 이제 1년 365일 계속 해석을 하시면 워크스테이션을 사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또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협업입니다. 자, 협업 이거 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뭐 어떤 휴대폰인데 휴대폰에서 이렇게 실링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해서 변이라든지 스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모바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 이런 결과를 바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환경 내에서 이러한 그 결과 그리고 차트별로 차트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셔가 어떻게 분포되어서 이게 워터타이트한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anytime, anywhere, any device 이러한 그 세 가지 문구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많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협업에 앞서서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 데이터 저장과 공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자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배고프신 분도 보이고 자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자 CAD 데이터와 CA 엔지니어가 툴도 다르고 데이터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이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돼요. 이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의 서버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몇 년 지나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연결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 우리 엑셀 파일 어떤 대부분의 파일은 폴더 베이스로 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복잡한 파트들이 여러 개 되어 있는 어셈블리가 존재하고 그 어셈블리에 특수한 재질이 포함된 시뮬레이션이 연계되고 심지어 그러한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폴더 베이스는 데이터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하나 알고 있으면 CAD 데이터, 메시 데이터, 머티리얼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버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유지하여야만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재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엔지니어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석과 시나리오와 결과가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되는 시스템이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브젝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CAD 모델과 구조 해석, 유동 해석, 재료 해석 이런 것들이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된 상태로 저장이 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라이프 사이클을 태울 수가 있고 승인과 그 리뷰 그리고 버전 관리,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매우 유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솔루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큰 데이터와 그 시뮬레이션과 디벨롭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이제 어차피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 되게 되면 자 해석, 설계, 생산, 마케팅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그 부서나 그 관련자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죠. 자, 그럼 왜 클라우드냐?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서버가 필요 없고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자,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브젝션이 많으시죠. 자, 근데 밑에를 보시면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연구원들이 만든 프로젝트 같은데 제다이라고 하는 합동 방어 인프라에 100억 불에 해당되는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미 펜타곤이 투자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가계부를 관리하려고 이걸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첨예한 국방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클라우드가 도입된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신다면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오해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걸 잠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플랫폼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모델링 플랫폼 아닙니다. 콜래보레이션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플랫폼이다.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이 설계자들이 있을 것이고 프로젝트 관리자, 기타 담당자, 저와 같은 해석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오브젝트 베이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과 설계와 기타 마케팅이라든지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통합 플랫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5세대 하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상 업무에서 체감을 하실 만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5세대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실험이라든지 많은 데이터를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기술이 고도화되고 효율화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그 자체가 빅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뉴턴 할아버지가 F는 ma라고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그런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어떠한
그 유의미한 엔지니어링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시뮬레이션 같은 이야기들도 모두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기반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이러한 실제 물리 현상에 대한 물리 모델에 대한 CAD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모델이 아니라 정말 메저링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정말 내가 건조를 해보고 오퍼레이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 시뮬레이션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시뮬레이션 기술은 누적된 기술입니다. 자, 표준 해석 개념을 도입을 통해서 효율성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가치 확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발전과 응용 기술이 발전이 병행될 것인데 여기 계신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좀 더 좋은 밸류들이 좀 개발되고 저희들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배고프시죠? 2분 지났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브레이크 세션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많이 들으시고 좋은 통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